자, 다음은 서큘레이션이에요. A, B, C 중에 C. 자, 우리가 BLS에서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BLS에서 C라고 하면 컴프레션을 얘기하는 거죠. 심장이 멎어 있기 때문에 흉부 압박을 한다. 그런 컴프레션의 의미인데, 이건 외상 환자라서 심정지가 오진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C는 뭐냐? 순환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서큘레이션이에요. 근데 외상 환자가 순환이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출혈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을 확보하려면 지혈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지혈을 하지 않고 서큘레이션만 확보하기 위해서 수액과 수혈만 한다. 피는 계속 흘리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서큘레이션이 확보가 안 되겠죠. 밑 빠진 독이 물을 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B, 브리딩 단계에서 텐전 뉴모소락스가 배제가 됐다면 샥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블러드로스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obstructive 샥 중에 카디악 탐폰, 페리카디알 블리딩 때문에 심장이 눌려서 샥이 일어나는 경우를 또 대표적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확인되기 전에 혹은 요즘에는 이거는 옛날 얘기라서 좀 그런데 요즘에는 초음파를 대보기 때문에 카디악 탐폰도 바로 배제할 수 있죠. 환자 처음에 보는 순간 초음파를 가슴에 대는 순간 심장부터 보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이 사람의 샥은 순환이 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 출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우리가 의식저하라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손상 환자한테서 의식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뇌손상이죠. 샥인 경우에도 의식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외상, 손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의식이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을 무조건 뇌손상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샥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샥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그런 임상적인 상황, 바이탈 사인, 그리고 환자의 피부 상태, 그리고 환자를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인가, 피를 어디선가 흘렸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순환이 안 좋은 샥 상태다. 근데 의식이 안 좋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샥을 일단 해소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뭐 스킨 상태, 이건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모틀드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대리석 같은 마블 라이크 어피어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펄스도 피를 흘려서 샥이 일어난 경우에 맥박이 약하고 빠르게 뛸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식이 떨어진 거, 스킨 상태, 펄스 상태, 그리고 출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이 사람이 순환이 안 좋은 이유가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출혈 때문에 순환이 안 좋은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외상 환자가 서큘레이션이 안 좋은 샥 상태다 하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피가 어디서 났는가예요. 피가 어디서 났는가. 그래서 바깥에서 피가 났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출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그게 소스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외부로의 출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압박을 통해서 출혈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지 같은 경우엔,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토니켓을 감거나, 우리가 이런 토니켓이 없는 경우에는 혈압 잴 때 쓰는 BP 커프를 가지고 이거를 빵빵하게 부풀리면 압박대 역할을 하게 되죠. 외부에서 보이는 출혈은 우리가 쉽게 인지가 가능하고 그거를 지혈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부 출혈. 내부 출혈이라는 건 어디죠? 가슴, 배, 골반, 그리고 후복막강, 그리고 뼈, 롱본, 본 블리딩 같은 경우에 크게 우리가 5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 출혈은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혹은 혈관 색전술로 피를 멈추게 할 수 있죠. 프리벤터블 데스의 대부분의 원인은 출혈이다. 5가지 중에 이 뒤에 2가지는 그렇게 심한 샥이 일어나진 않아요. 후복막강 같은 경우에는 등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배 안에 복막으로 쌓여있는 공간을 우리가 복막이라고 하고 복막강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는 압도미날 블리딩이라는 것은 복막강 내로 출혈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복막강 바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대개 우리가 리트로페리토니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복막강 영역은 여러 가지 장기들이 좀 이렇게 덕지덕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피가 나도 그렇게 아주 대량으로 출혈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획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서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환자가 샥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만약 피가 나더라도 대부분 압력 때문에 지혈이 저절로 지혈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리서스테이션을 조금만 해도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롱본 프랙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롱본들 중에, 긴 뼈들 중에 가장 긴 뼈가 어디죠? 피머죠. 피머, 대퇴골. 대퇴골 골절인 경우에는 이게 오픈 프랙처가 아니고 클로즈드 프랙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단지에 피가 꽉 차게 돼요. 장단지는 굉장히 넓은 구획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피가 나면 일시적으로 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후 복막관과 마찬가지로 갇혀있는 공간이고, 샥이 일어나더라도 좀 경미하거나 치료에 금방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두 가지는 우리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내추럴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샥이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럼 심각한 샥을 일으키는 부위는 어디냐? 이 위에 세 가지예요. 체스트와 흉강, 압도멘, 복막강, 펠비스, 골반강. 이곳은 출혈이 한번 발생을 하면 아주 크게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몸에 있는 피가 거의 다 쏟아져 나와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공간들이에요. 뇌출혈이다. 그런데 환자가 심한 샥이다 하면 이 세 부위에서 어디에서 피가 나는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하는 이유는 빠른 지혈적 처치를 위해서죠. 지혈 처치라는 것은 프라이머리 서베이의 Circulation with Hemorrhage Control이라는 이 파트, 이 C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앞에 골든타임 얘기할 때 지혈적인 수술을 완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 가슴이나 배나 골반강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 출혈을 잡지 못하면 실제로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완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혹은 시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흉강, 복막강, 그리고 골반강, 이 셋 중에 어디냐, 이걸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바로 못 찍는 경우도 있죠. 프라이머리 서베이 중에 혹은 직후에 우리가 체스트 AP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죠. 확인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흉곽 내 출혈이 있느냐, 혈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청진을 통해서, 그리고 좀 의심되면 찔러보면 되죠. 찔러보면 거기서 피를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혈흉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가슴 쪽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 쪽에 손상이 보이고 호흡음이 안 들리면서 엑스레이에서 이런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비교적 흉관을 삽입하고 관찰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용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혈관 색전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혈흉인 경우에는 체스튜브를, 흉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지혈이 돼요. 그게 지혈이 되지 않는 대량 혈흉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이나 혈관 색전술을 해야 되는 거죠. 매시브 헤모소락스, 대량 혈흉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흉관 삭관하는 모습을 잠깐 보실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찾으라는 말이죠. 갈비뼈를 만져가면서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찾으면 돼요. 쭉 따라가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고,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안전한 부위, 겨드랑이 밑에 쪽을 인시전하게 되는 거죠. 저 피는 피부 밑에서 나는 거죠.
포셉으로 스킨과 소프티슈를 벌리고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립을 타고 립의 위쪽 마진을 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립을 만지고 꾹 누르면 푹 하고 플루라가 뚫리는 느낌이 나죠. 저렇게 손가락을 넣고 후비는 이유는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넓게 벌려주는 거예요. 피가 나오죠. 혈융이 확인이 됐어요. 흉관을 삽입을 하면 되는 거죠. 고정을 하는 단계예요. 잘 드레싱을 해서 덮어주면 되는 거죠. 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는 청진을 통해서나 주사기를 찌르거나 혹은 엑스레이를 보고 피가 고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DPL이라는 걸 했어요. DPL 다이그노스틱 페리토니알 라비지라고 해요. 진단적 복강 세척술. 그래서 복강 안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고 카테터를 집어넣는 순간 피가 나오면 우리가 피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물을 채우고 환자를 잘 흔들어서 물과 피를 잘 섞은 다음에 이거를 주사기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물에서 혈액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방법이 예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거 안 하죠. 뭘로 하냐면 초음파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 환자한테 하는 초음파를 FAST라고 해요. 약자로 Focused Assessment of Sonography for Trauma. 이건 말 그대로 복부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포커싱. 뭘 포커싱 하는 거죠? 피가 있냐 없냐 이거만 보는 거예요. 인트라 페리토니얼 플루이드를 찾고 또 초음파 보는 김에 인트라 페리카디알 플루이드 또 찾는 거죠. 탐폰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찾는 거고 이것은 복강 내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복강 내 출혈 같은 경우에 모리슨 파우치, 더글라스 파우치, 스플레너 레날 리세스 그리고 양쪽 파라콜릭 커터라는 부분을 본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은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다리죠. 페리헤파틱 에어리아 간 쪽에다가 프로브를 대는 거죠. 반대쪽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다리죠. 페리스플래닉 그리고 이거는 펠비스 배꼽 밑에 그리고 페리카디알 이 앞에 세 가지는 모두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하는 위치고 이쪽을 보는 거는 심장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여요. 피는 여러분들 초음파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까만색으로 보이죠. 피나 물은 또 아주 어큐트 블리딩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까맣지 않고 피가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하얀색 빛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회색 빛이죠. 하얗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건 지금 간하고 콩팥 사이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비장과 콩팥 근데 이쪽은 주로 피가 고이면 여기처럼 간과 콩팥 비장과 콩팥 사이에 고이는 게 아니고 비장 위쪽과 횡격막 사이에 많이 고여요. 그래서 여기 하얀 곳이 횡격막이고 횡격막과 비장 사이에 피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블레더죠. 블레더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역시 물이 찬 것 피가 찬 것 확인하는 거고
심장막 주변에 이렇게 피가 차 있는 부분, 이 하얀 부분이 페리카디움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머슬이 되겠죠. 그 사이에 피가 차 있는 걸 확인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실습을 나와서 기회가 되면 초음파를 대볼 때 반드시 옆에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경 어떻게 한다? 복강 내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골든타임 얘기할 때 수술장에 들어간다, 이런 환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색전술로 지혈 시술을 할 수도 있고, 혈관 색전술을 한다면 굳이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혈이 가능하겠죠. 자, 간하고 콩팥 사이를 모리슨 파우치라고 그래요. 모리슨 파우치. 모리슨 파우치에 프리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 것. 왜 저기만 보냐? 자, 우리가 환자가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워 있는 상태의 초음파를 보는 거니까. 누워 있으면 복강이란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피가 디펜던트 포지션에 가서 고이게 돼요. 가장 낮은 부위. 그 고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간과 콩팥, 그리고 간 팁 에어리아 끄트머리에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게 보이죠. 어디서 피가 나든 피가 저리로 고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헤모소락스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지금 간이 있고 횡격막이 있고 여기 까맣게 물이 고여 있죠. 원래 가슴 쪽에는 공기만 차 있기 때문에 대개는 공기가 차 있으면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검게 보일 때는 우리가 헤모소락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반대쪽이죠. 스플린과 키드니. 대개 이쪽에서는 아까 횡격막과 스플린 사이에 피가 고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서브프레닉 에리아, 코스토프레닉 리세스라고 해요. 실제 초음파를 보면 키드니가 있고 스플린이 있죠.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까지 확인을 하고 횡격막과 스플린 사이에 피가 고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횡격막이 있죠. 여기 스플린이 있죠. 여기 까맣게 보이죠. 여기, 예, 이 부분이 피가 고인 거죠. 물론 여기도 보여요. 여기도. 자, 이거는 횡격막과 스플린 사이에 피가 아주 많이 고여 있죠. 비장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보여요. 자, 블래더 주변을 보는 거, 그러니까 펠빅 에어리아를 보는 거는 펠빅 블리딩을 보는 게 아니고 인트라 페리토니아 블리딩을 보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구조가 좀 다르죠. 여자는 유테루스가 있고, 그죠? 이건 지금 블래더가 있고, 여기 유테루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피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부인과에서 쿨도색이라고 부르죠. 쿨도색. 복강 내 출혈이에요. 블래더가 있고 유테러스가 있고 유테러스 주변에 피가 차 있는 게 보이죠. 프리 플루이드가 보이죠. 자, 이 여자인데 유테러스가 있고 프리 플루이드가 역시 보여요. 자, 남자는 블래더가 없죠. 아니죠. 유테러스가 없죠. 그래서 블래더 주변에 프리 플루이드 차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역시 세로로 자르면 블래더 주변에 프리 플루이드가 확인이 되죠. 역시 블래더와 프리 플루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심장을 보는 거예요. 심장은 이렇게 올려다 보면 돼요. 배에서 위쪽으로 올려다 보거나
에코프로브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가슴에다 대봐야 되는데 심장이 움직이고 있고, 여긴 리버죠. 지금 배 쪽에서 올려다본 거기 때문에 간이 있고 RV, LV가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포체인버가 잘 보이죠? 파라스터널 롱엑시스는 여러분들 에코 순환경 시간에 배웠죠. 이 가로로 보통 에이펙스를 반대쪽에 두기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그 가운데 헤마토마가 하얗게 차 있죠. 이거는 아주 어큐트 블리딩이기 때문에 피가 아직 액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이건 그냥 헤마토마죠. 헤마토마. 심장이 눌리고 있죠. 피가 너무 많아요. 보면 심장이 눌리죠. 이게 RV가 눌리는 게 보이죠. 자, 초음파를 이용해서 배와 심장 쪽에 혈액이 있는 것,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남은 데가 어디죠? 골반강이죠. 자, 골반강은 엑스레이로도 안 보이고 골반은 찌를 수도 없어요. 분단적 복강 세척술처럼 어떤 카테터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저 부분은 장이 워낙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골반 내 출혈은 우리가 소생실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T를 찍는 수밖에 없어요. CT를 찍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면 골반골 골절, 골반 골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프라이머리 서베이 직후 혹은 진행 중에 찍는 세 가지 엑스레이, 체스트 AP, 시스파인 라테랄, 그리고 펠비스 AP. 여기서 이게 펠비스 AP죠. 시스파인 라테랄을 왜 찍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왜 얘기를 안 해도 그건 아시겠죠? 에어웨이 메인터넌스 위드 시스파인 모션 리스트릭션, 그 부분에서 시스파인 프랙처를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 찍어야 되는 거겠죠. 자, 펠빅 본 프랙처가 있어요. 펠빅 본 프랙처가 있는데, 저 펠빅 본 프랙처가 있다고 해서 이 안에 피가 차 있는 거냐 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죠.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 저걸 보고 외상 환자가 왔는데 대량 출혈이 의심이 돼. 외부 출혈도 없고 흉부와 복강 내 출혈이 없어요. 흉부와 복강 내 출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부위에 출혈이 없는데 환자가 하이퍼볼레믹 샥이 강력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골반골 골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골반을 이렇게 눌러보면 피지컬 리그잼을 통해서도 골반의 인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부위에 골절이 있고 손상이 있다. 그런데 다른 부위에 피가 없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다 라고 한 단계 거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추리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려운 3단 논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다 하는데 거기에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증거? 골반 골절이나 손상의 증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출혈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혈흉인 경우에는 체스트튜브를 넣고 대량 혈흉일 땐 수술한다고 그랬고, 복강 내 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고 일부에서 혈관 색전술을 한다고 그랬고, 골반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오픈 서저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카데바 시습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저 골반 내를 들여다본 적이 있죠? 있나요? 네요. 굉장히 깊고 광활한 공간이죠. 장을 다 드러내고 들여다봤지만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서 그걸 헤집고 피가 남은 부분을 찾아서 지혈적인 처치를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실제로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저게 어려우면. 예전에 색전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페모럴 아테리, 큰 혈관을 그냥 클램프로 잡아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다리가 썩거나 임팍이 심하게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큰 혈관을 잡아버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혈관들은 아주 작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수술하지 않고 혈관 색전술을 해요. 골반 출혈은 치료가 혈관 색전술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수술한다면 어떤 수술을 하냐?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기 계속 움직이면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익스터널 픽세이션, 그래서 외부 고정술을 하게 돼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지 이 혈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트라우마에 의한 샥인데 긴장성 기용, 카디악 탐포네이드, 그리고 대량 출혈, 이 세 가지가 아닌 원인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커먼 코스라고 하는 거죠. 출혈 부위가 없거나 출혈 정도에 비해서 심한 쇼크 상태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카디오제닉 샥. 카디오제닉 샥의 소견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소견들이 있는데 카디악 탐폰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에코를 대봤잖아요. 카디악 월모션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와중에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심부전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번 손상으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심부전이 발생했다. 뉴로제닉 샥은 여러분들 샥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개 C스파인 인저리에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쿼드리플레지아라는 그런 임상 소견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징적으로 샥인데 하이포블레믹 샥에 비해서 맥박이 느리겠죠. 왜냐하면 뉴로제닉 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샥의 형태가 바소 다일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라는 것, 분배성 샥이라는 것. 이거는 하이포볼레믹 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임상 소견이 보이겠죠. 피부가 따뜻하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면서 심장이 느리게 뛴다. 이건 하이포볼레믹 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경 손상이 의심이 되는, 척추 손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뉴로제닉 샥을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이 컴바인 된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주로 이런 게 생기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김주혁 배우가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잖아요. 운전을 멀쩡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달려가서 정면 충돌을 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거는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거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차가 달려가 사고가 난 거. 이거는 의식을 잃는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한 거죠. 뭐 심근경색이 와서 부정맥이 생겼던, 경련을 했던, 뇌졸중이 왔던 등등.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노인들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추락. 왜 추락을 할까요? 물론 이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난간 근처에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높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싱코브 일으켜서 추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단독주택 옥상에 보면 이렇게 빨래 널는 그런 옥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단독주택 2층, 3층 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많이 널었어요. 할머니들이. 빨래 널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엔 카디오제닉 샥, septic 샥, 다른 obstructive 샥 같은 다른 샥의 원인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배제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프라이머리 서베이의 다음 단계, A, B, C 다음 단계는 디서빌러티예요. 자, 디서빌러티는 신경학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과 퓨필 리플렉스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의식이 떨어져 있다. 이것은 앞에 A, B, C 단계가 해결이 돼야지 이 의식이 떨어진 게 뇌손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혈압이 30이다. 세츄레이션이 50이다. 기도가 막혔다. 이런 거는 그거 자체로도 의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신경학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A, B, C, D 순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디서빌리티에서 확인하는 것은 퓨필 리플렉스 외에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데 그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alert, verbal, pain, unresponsiveness. 이거는 alert는 그냥 alert고 의식이 명료하다는 거고, verbal이라는 것은 말로 했을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있어요. 환자가 눈 떠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하니까 움직여. 내 말대로 움직여. 그러면 이거는 버발이에요. 페인은 말을 하는데 눈을 안 떠. 통증을 막 주니까 눈을 번쩍 떠. 이런 게 페인이고, unresponsiveness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 통증까지 줬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U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의식을 평가하는 방법 AVPU 이런 방법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죠.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수치화된 의식평가 도구로서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라는 걸 쓰죠.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세 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E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4점, 반응이 없으면 1점, 최하 점수가 다 1점이에요. 그래서 GCS 최하 점수는 3점이에요. 0점이 아니고.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눈을 뜨고 있으면 4점, 눈 떠보세요 하니까 눈을 뜨면 3점, 그래도 안 떠서 통증을 줬더니 눈을 뜬다. 그럼 이건 2점이죠. 그래서 4, 3, 2, 1로 결정을 하는 거고, 운동 반응 M이라고 하는데 6점은 뭐냐 하면 이거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모터 파워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거죠. 지시대로 움직인다. 자, 손 들어보세요. 왼손 잡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하는데 반응을 제대로 해요. 그럼 이거는 6점이에요. 근데 반응은 잘 못하는데 어떤 걸 하냐 하면 우리가 가슴에다가 스터널 에어리어에 통증을 막 준단 말이에요. 통증을 주면 그 통증에 반응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요. 이게 뭐예요?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통증 부위에 손이 오는 거죠. 통증 부위에 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5점이고, 통증 부위를 회피한다는 거는 스터널 에어리어에 통증을 주면 이건 회피가 안 되죠. 우리가 몸통을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주로 손가락에 통증을 줬을 때 이 손을 빼면 그거를, 그래서 M의 운동 반응의 4점. 그래서 회피 반응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제피 반사, 제뇌 반사.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신경과 때 배우셨을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1점. 그리고 언어 반응인 경우에는 이건 좀 헷갈리는데, 명료한 건 5점이고 아예 소리가 안 나면 1점이에요. 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약간 신음소리 같은 것들, 그런 걸 내면 2점이고, 4점하고 3점이 좀 헷갈려요. 4점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이명박이에요. 자, 이거는 알아는 듣는데 헷갈리는 거죠. 컨퓨즈 하다는 거예요. 컨퓨즈.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에 와 있는데, 아, 여기 우리 집입니다. 자, 이런 거. 부적절한 단어라는 거는 오늘이 며칠이죠? 했는데 이명박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3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GCS를 평가하는데, 여러분들 GCS는 그냥 바이탈 평가하듯이 하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이 사람 몇 마디 물어보고 통증 줘보고, 아, 이 사람이 GCS 몇 점입니다. 의식상태 13점입니다. 14점입니다. 8점입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식상태를 평가했을 때 GCS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14점, 15점을 마일드, 9에서 13점을 모더레이트, 9점 미만이면 시비어라고 하고, 이건 지금 뭘 하는 거죠? 뭘 평가하고 있는 거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신경학적인 평가인데 페리페랄 러브나 뭐 스파이널 코드 이런 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뇌손상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상태를 평가하는 GCS 점수를 가지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중증도를 정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죠? 이제 환자를 홀딱 베끼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밑에 보면 외상 환자의 저체온은 나쁜 예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앞에 말씀드렸죠? 저체온증은 뭘 악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코아귤로패시를 악화시키고 출혈을 계속 일어나게 해서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전을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라이머리 서베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세컨더리 서베이예요.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끝나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는다. 숨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금방 끝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시술을 하거나 수술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금방 종료되진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혈적인 처치가 끝나고 신경학적인 평가가 끝나면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익스포저하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세컨더리 서베이로 들어가요. 세컨더리 서베이는 언제 전에는 하면 안 되냐? 1차 사정이 완료될 때까지, 소생술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시작하는 게 아니다.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끝나야지 시작하는 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토리 테이킹, 진찰, 뉴럴로지 이그잼, 여러 가지 검사들, 엑스레이, 랩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환자를 자세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세컨더리 서베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 뭐 많은 엑스레이, 무슨 안지오그라피 등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2단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하는 검사는 CT예요. CT를 어떻게 찍냐? 전신을 다 찍어요. 그래서 머리, C스파인, 체스트, abdomen, 그리고 스파인 CT까지, L스파인, T스파인, 그리고 필요하다면 팔, 다리까지 다 찍어요. 그렇게 해서 전신 CT로 환자를 풀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브레인 CT는 바로 찍을 수 없죠. 왜? ABC가 안 끝났기 때문에. ABC가 안정이 되고 GCS 스코어와 퓨피를 보고 뇌신경이 의심이 되면 머리 CT를 빨리 찍어야 되는 거죠. CT를 찍을 수 있도록 환자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환자를 그냥 CT실 가서 전신을 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중증도가 좀 약한 사람들, 당장 소생술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비교적 안정된 혈력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머리 서베이를 쭉쭉쭉 하면서 정말 10초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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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전신 C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CT를 바로 그러면 찍으면 안 되냐? 프라이머리 서베이를 하려고 그 뭐 초음파 대고 엑스레이 찍고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 CT 찍으면 되는데 CT의 문제는 환자가 CT 찍다가 심정지가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CT를 찍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전신 CT를 찍으려면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CT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는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CT를 찍으러 간다는 거는 외상외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좀 겁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한번 들어가면 40분, 50분, 길게는 1시간씩 CT를 찍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그 CT 찍고 나서 검사한다 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긴 했지만 심정지가 한번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서베이가 끝나기 전에는 CT를 찍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챕터 1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니셜 어세스먼트와 매니지먼트, 에어웨이와 벤틸레터리 매니지먼트, 여기는 이제 인공호흡기 얘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샥 부분은 이미 앞에서부터 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샥 치료를 얘기하면서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외과 교수님들이 와서 말씀해 주실 그 강론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ATLS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마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이 책을 읽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외상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